이상하지, 눈은?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해드리고 낭독하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님은 최근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2021년에 출간된 한강 작가님의 가장 최신작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주인공인 경아가 꾸는 매우 인상적인 꿈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눈 내리는 벌판에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가 마치 묘비처럼 서 있고 문득 발 아래로 물이 차오르며 무덤들이 바다에 쓸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이 꿈은 실제로 한강 작가님 본인이 꾼 것이라고 해요. 작가님의 다른 소설 중에 소년이 온다를 발표하고 나서 꾸었던 여러 악몽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소설은 주인공 경아의 이 꿈을 시작으로 하여 경아가 친구 인선의 부탁으로 제주도로 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목공일을 하던 인선이 사고로 손가락을 다치면서 경아는 폭설이 내리는 제주도의 인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인선의 앵무새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경아가 인선의 앵무새를 살리러 가는 여정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눈보라를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사리 나아가는 중에 경아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눈보라를 뚫고 오늘 밤 그녀의 집으로 갈 만큼 나는 그 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이 사랑하는 작은 새 한 마리를 구해주기 위해 그만둘 수 있었던 여러 상황에서도 경아는 매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싶어 한다면 내가 대신해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의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오래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어 했거든요. 승진도 빨리 하고 싶어 하고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나라도 돈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 내가 앞으로 많이 벌어다 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점에서 정심과 인선, 그리고 경아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를 살리러 가는 경아의 행동은 소설 속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정심은 제주 4.3 사건 당시 부모와 동생을 잃고 실종된 오빠를 찾는 일에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소설 속에는 새와 눈이라는 상징적 이미지가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한강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모든 걸 걸고라도 구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것이며, 눈은 죽음과 삶 사이, 인간의 어둠과 빛 사이를 가득 채우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눈이 내리는 장면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은 사랑의 고통스러운 측면도 정면으로 다룹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들은 이런 고통을 느낄 만큼 사랑한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시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로 써내려간 이 작품은 비극적인 역사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존엄과 사랑의 가치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마치 차갑고도 뜨거운 눈송이처럼 이 작품은 독자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럼 한강 작가님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간병인이 변명하듯 말했다. 친구분 정신력이 정말 강하세요. 정말 잘 참고 계신 거예요.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인선이 간병인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었다. 피에 젖은 붕대가 너무 꾸덕꾸덕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드레싱을 하고 붕대를 새로 감았을까? 제대로 갈아주고 있는 건가? 저렇게 계속 피를 흘리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들 그러세요. 진짜로 훌륭하게 참고 계신다고. 두 개의 환부에 차례로 바늘이 꽂혔다 빠져나가는 동안 인선은 입을 다문 채 창을 보고 있었다. 물기가 많고 입자가 작은 눈송이들이 가느다란 선들을 수직으로 그으며 낙하하고 있었다. 이상하지, 눈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인선이 말했다.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처음부터 내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던 듯 마치 창밖 어딘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처럼 그녀가 이어 속삭였다. 트럭 짐칸에서 의식이 들었는데 잘린 손가락에서부터 무서운 아픔이 뻗어나오고 있었어. 그런 아픔은 그전까지 상상도 못했고 지금 말로 할 수도 없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누가 나를 어디로 싣고 가는지 알 수 없었어. 옆눈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지금 한라산을 넘어가고 있나 짐작했을 뿐이야.
택배 박스들, 굵은 고무끈들, 때 묻은 담요들, 바퀴가 녹슨 수레 사이에서 나는 반쯤 죽은 곤충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어. 까무러칠 것 같이 아팠는데, 정말 차라리 까무러치고 싶었는데, 왜 그때 내 책이 생각났는지 몰라. 거기 나오는 사람들, 아니, 그때 그곳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 말이야. 아니, 그곳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모든 곳에 있었던 사람들 말이야. 총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칼에 베어 죽은 사람들 말이야. 얼마나 아팠을까? 손가락 두 개가 잘린 게 이만큼 아픈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말이야.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몸 어딘가가 뚫리고 잘려나간 사람들 말이야. 그때 알았다. 인선이 줄곧 나를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약속했던 프로젝트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4년 전 내가 꾼 꿈속의 검은 나무들을, 그 꿈의 근원이었던 그 책을. 더 무서운 짐작이 떠올라 나는 숨을 멈췄다. 이미 나무들을 구해놓았다고 인선은 지난 여름 말했다. 넉넉하게 100그루도 넘는 통나무들을 건조시키고 있다고. 가을부터 그것들을 켜고 자르고 깎아 등을 웅크린 사람처럼 기울고 휘어진 등신대의 형상들을 만들 거라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도망칠 데가 없다고 느끼며 더듬더듬 나는 물었다. 내가 그만하자고 했던 일 말이야. 그걸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하지 말자고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왜 혼자 고집을 부렸어?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 제안을 너한테 하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 뜻도 모르는 주제에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었다. 그런 일에 너를 끌어들여선 안 되는 거였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경아야. 완곡한 긍정이 분명해 보이는 그 대답에 이어 내가 내놓을 어떤 사과와 자책과 후회의 말도 거부하겠다는 듯 빠르게 인선이 다음 말을 이었다. 더 이상 귓속말처럼 속삭이지 않는, 갑자기 모든 통증을 이겨낸 듯 또렷해진 목소리였다. 오늘 너한테 와달라고 한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부탁할 게 있어서야. 도련한 생기를 머금고 번쩍이는 그녀의 두 눈을 피하지 못한 채 나는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3장 폭설. 처음에는 새들이라고 생각했다. 흰 깃털을 가진 수만 마리 새들이 수평선에 바짝 붙어 날고 있다고. 하지만 새가 아니다. 먼 바다 위의 눈구름을 강풍이 잠시 흩어놓은 것이다. 그 사이로 떨어진 햇빛에 눈송이들이 빛나는 것이다. 해수면이 반사한 빛이 거기 곡절로 더해져 흰 새들의 길고 찬란한 띠가 바다 위로 쓸려다니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이런 눈보라는 처음이다. 서울 거리에 무릎까지 눈이 쌓이는 광경을 10년 전 겨울에 한 차례 보았지만 이만큼의 밀도로 허공을 채우지는 않았다.
내륙 도시이니 이런 바람이 불지도 않았다. 이상하지, 눈은?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소개해드리고 낭독하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님은 최근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2021년에 출간된 한강 작가님의 가장 최신작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주인공인 경아가 꾸는 매우 인상적인 꿈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눈 내리는 벌판에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가 마치 묘비처럼 서 있고 문득 발 아래로 물이 차오르며 무덤들이 바다에 쓸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이 꿈은 실제로 한강 작가님 본인이 꾼 것이라고 해요. 작가님의 다른 소설 중에 소년이 온다를 발표하고 나서 꾸었던 여러 악몽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소설은 주인공 경아의 이 꿈을 시작으로 하여 경아가 친구 인선의 부탁으로 제주도로 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목공일을 하던 인선이 사고로 손가락을 다치면서 경아는 폭설이 내리는 제주도의 인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인선의 앵무새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경아가 인선의 앵무새를 살리러 가는 여정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눈보라를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사리 나아가는 중에 경아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눈보라를 뚫고 오늘 밤 그녀의 집으로 갈 만큼 나는 그 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이 사랑하는 작은 새 한 마리를 구해주기 위해 그만둘 수 있었던 여러 상황에서도 경아는 매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싶어 한다면 내가 대신해서라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의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오래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어 했거든요. 승진도 빨리 하고 싶어 하고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나라도 돈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 내가 앞으로 많이 벌어다 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의 마음이 늘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점에서 정심과 인선 그리고 경아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를 살리러 가는 경아의 행동은 소설 속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정심은 제주 4.3 사건 당시 부모와 동생을 잃고 실종된 오빠를 찾는 일에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소설 속에는 새와 눈이라는 상징적 이미지가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한강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모든 걸 걸고라도 구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것이며, 눈은 죽음과 삶 사이, 인간의 어둠과 빛 사이를 가득 채우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눈이 내리는 장면에 대해 작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원처럼 느린 속력으로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떨어질 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은 사랑의 고통스러운 측면도 정면으로 다룹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들은 이런 고통을 느낄 만큼 사랑한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시적이고 아름다운 문체로 써내려간 이 작품은 비극적인 역사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존엄과 사랑의 가치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마치 차갑고도 뜨거운 눈송이처럼 이 작품은 독자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럼 한강 작가님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친 간병인이 변명하듯 말했다. 친구분 정신력이 정말 강하세요. 정말 잘 참고 계신 거예요.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인선이 간병인을 향해 오른손을 내밀었다. 피에 젖은 붕대가 너무 꾸덕꾸덕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드레싱을 하고 붕대를 새로 감았을까? 제대로 갈아주고 있는 건가? 저렇게 계속 피를 흘리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들 그러세요. 진짜로 훌륭하게 참고 계신다고. 두 개의 환부에 차례로 바늘이 꽂혔다 빠져나가는 동안 인선은 입을 다문 채 창을 보고 있었다. 물기가 많고 입자가 작은 눈송이들이 가느다란 선들을 수직으로 그으며 낙하하고 있었다. 이상하지, 눈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인선이 말했다. 어떻게 하늘에서 저런 게 내려오지? 처음부터 내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던 듯 마치 창밖 어딘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처럼 그녀가 이어 속삭였다. 트럭 짐칸에서 의식이 들었는데 잘린 손가락에서부터 무서운 아픔이 뻗어나오고 있었어. 그런 아픔은 그전까지 상상도 못했고 지금 말로 할 수도 없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누가 나를 어디로 싣고 가는지 알 수 없었어. 옆눈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지금 한라산을 넘어가고 있나 짐작했을 뿐이야. 택배 박스들, 굵은 고무끈들, 때 묻은 담요들, 바퀴가 녹슨 수레 사이에서 나는 반쯤 죽은 곤충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어. 까무러칠 것 같이 아팠는데, 정말 차라리 까무러치고 싶었는데, 왜 그때 내 책이 생각났는지 몰라. 거기 나오는 사람들, 아니, 그때 그곳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 말이야. 아니, 그곳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모든 곳에 있었던 사람들 말이야. 총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칼에 베어 죽은 사람들 말이야. 얼마나 아팠을까? 손가락 두 개가 잘린 게 이만큼 아픈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말이야.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몸 어딘가가 뚫리고 잘려나간 사람들 말이야. 그때 알았다. 인선이 줄곧 나를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약속했던 프로젝트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4년 전 내가 꾼 꿈속의 검은 나무들을, 그 꿈의 근원이었던 그 책을. 더 무서운 짐작이 떠올라 나는 숨을 멈췄다. 이미 나무들을 구해놓았다고 인선은 지난 여름 말했다. 넉넉하게 100그루도 넘는 통나무들을 건조시키고 있다고. 가을부터 그것들을 켜고 자르고 깎아 등을 웅크린 사람처럼 기울고 휘어진 등신대의 형상들을 만들 거라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도망칠 데가 없다고 느끼며 더듬더듬 나는 물었다. 내가 그만하자고 했던 일 말이야. 그걸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하지 말자고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왜 혼자 고집을 부렸어?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 제안을 너한테 하는 게 아니었다. 스스로 뜻도 모르는 주제에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었다. 그런 일에 너를 끌어들여선 안 되는 거였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경아야. 완곡한 긍정이 분명해 보이는 그 대답에 이어 내가 내놓을 어떤 사과와 자책과 후회의 말도 거부하겠다는 듯 빠르게 인선이 다음 말을 이었다. 더 이상 귓속말처럼 속삭이지 않는, 갑자기 모든 통증을 이겨낸 듯 또렷해진 목소리였다. 오늘 너한테 와달라고 한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부탁할 게 있어서야. 도련한 생기를 머금고 번쩍이는 그녀의 두 눈을 피하지 못한 채 나는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3장. 폭설. 처음에는 새들이라고 생각했다. 흰 깃털을 가진 수만 마리 새들이 수평선에 바짝 붙어 날고 있다고. 하지만 새가 아니다. 먼 바다 위의 눈구름을 강풍이 잠시 흩어놓은 것이다. 그 사이로 떨어진 햇빛에 눈송이들이 빛나는 것이다. 해수면이 반사한 빛이 거기 곡절로 더해져 흰 새들의 길고 찬란한 띠가 바다 위로 쓸려다니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거다. 이런 눈보라는 처음이다. 서울 거리에 무릎까지 눈이 쌓이는 광경을
10년 전 겨울에 한 차례 보았지만 이만큼의 밀도로 허공을 채우지는 않았다. 내륙 도시이니 이런 바람이 불지도 않았다.